자, 우리 강기민 목사님, 장영진 교수님, 백희찬 박사님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기조강의 내주신 지혜원 목사님 네 분이서 우리가 코멘트 좀 부탁합니다. 제 생각에 코멘트는 이슈별로 이게 정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토론할 수 있겠네요. 강 목사님 시작. 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폭적인 동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특별히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특별히 남북 문제가 너무 큰 대사이고 또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서열을 파괴하고 정세현 전 장관이 다시 장관으로 가셨어야 하지 않겠나.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랬는데 제 의견이 청와대에 안 받아들여졌어요. 문제는 지금 핵심은 선결 조건 없는 남북 대화, 이것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정 장관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청와대 참모진들이 경험 있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염려를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똑부러지게 우리 여기에 기자들이 딱 제목을 좀 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냐 하는 이야기하고 비슷하게 정 장관님 입장에서 이렇게 대화를 주도해라, 이런 좀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주시면은 문 대통령의 입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탁을 좀 어려운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지영은 목사님께서 아주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 우리 정세현 장관님께서 다른 그 부분에서는 늘 하셨던 말씀인데, 전쟁 통일은 공멸이다. 이건 너무나 우리가 다 같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명제인데, 이를테면 지금 우리나라 이전번 선거 때도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냐 아느냐, 주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애매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은 공멸이다, 이게 어떤 진리라면은 북한은 주적일 수가 없다. 북한은 우리 민족 통일의 파트너다. 이런 입장을 우리 또 지영은 목사님이나 우리 교계를 대표할 수 있는 입장에서, 또 우리 통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우리 정 장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이건 굉장히 대담한 설득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주적으로 설정할 수 없다. 이런 국민운동을 좀 어떤 방향으로 해가는 게 효율적이겠는가 하는 두 분한테 다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정 장관님께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북핵을 풀려면 남북관계 개선이 반발짝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발짝은 좀 앞서가야 될 것 같은데 반발짝은 너무 조금인 것 같고요. 남북관계 개선을 입구로 해서 북핵 해결을 출구로 하되, 그 사이에 이제 브릿지 다리가 이제 금강산이나 개성, 이걸 통해서 결국은 출구로 나갈 때 평화협정과 빅딜이 되는 이제 그런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길을 걸어야 우리가 이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신 이 대철학에 많이 배웠고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단지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아까 끄트머리에 지금 상황이 북핵이 고도화된 상황 속에서 잘 먹고 살지는 않아도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 이제는 남쪽에서 소위 민의 참여, 민의 교류, 이것에 관해서도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 군사와 같은 큰 문제에 대한
그 직접적이고 어떤 단방의 처리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꾸 오해하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북이 이제 과거보다 훨씬 더 좀 뭐랄까요, 좀 더 담대한 입장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여건의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30년 전에 그 NCCK가 했던 그 88 통일선언을 했을 때 어린 간사로 이제 참여했습니다만은 내년이 그거 30주년이 벌써 되는 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가 남북이 이미 함의했던 3대 원칙 더하기 2대 원칙을 제안했었거든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더하기 한국교회는 거기에 인도주의라고 하는 원칙과 민의 참여라고 하는 원칙을 제안했는데 정 장관님 맨 마지막 말씀하신 그 북핵의 고도화와 이제는 식량난으로부터의 어떤 일정 부분 탈출 이 상황은 그래도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견지해왔던 인도주의와 민의 참여라고 하는 이 방식이 앞으로 어느 만큼 유용하고 우리가 얼마큼 더 견제해 나갈 수 되느냐, 여전히 효과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뭔가 좀 근본적으로 우리도 바뀌어야 되느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사실 저는 뭐 남북 문제 전문가가 아니고 이제 목사고 신학자로 이제 공부하는 사람으로 볼 때 여전히 중요한 것은 한국의 가장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북핵의 고도화와 식량 여건에서의 완화라고 하는 이 정세 변화가 과연 인도주의와 민의 참여라고 하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견지해 오고자 했던 그 원칙 이것에 있어서 또 어떤 통찰을 주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새로운 변화 속에서 이 기층으로부터 바닥으로부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내려가는 노력에는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코멘트는 역시 목사라 제가 그 지영은 목사님 주신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뭐 최근에 그 이 평통위원회 기고한 글의 일부 내용이긴 한데요. 저는 관심 있는 게 한국에 이제 그리스도인들 관심이 있고 뭐 평화 문제를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에 가끔 가서 강연도 하고 또 조언도 하고 하는데 제가 갈 때마다 한국의 이 뜨거운 통일에 관한 열정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 뭔가 세 가지 중요한 걸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자꾸 절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국의 이 통일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북이 남이다라고 하는 원칙을 자꾸 잊어버리겠다는 생각을 제가 북이 남이다 저 요즘 뭐 유식한 말로 하면 타자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그 뭐 프로그램을 꾸미든 어떤 뭐 사업을 기획하든 상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내가 기획한 이 사업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해서 요만큼 또 고려하고 배려하지 않는 일방성을 내가 좋아하니까 저쪽도 좋아할 것이고 이것이 내가 선한 일이니까 저쪽도 좋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의 정신적인 폭력, 일방성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남과 북이 서로 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남남됩니다.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타자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상대방의 눈으로도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을 견제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나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또 놀란 것은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통일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뜻밖의 평화 얘기를 하나도 안 한다는 사실을 제가 참 굉장히 놀랍게 받아들였습니다. 평화 통일이 아니고 그냥 통일입니다. 통일. 물론 이때 말한 통일은 거의 흡수 통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통일을 달라고 그냥 뜨겁게 기도하는데 통일로 가는 길도 평화고 방법도 평화고 통일의 목적도 평화, 특히 동아시아 전체의 항구적인 평화의 건설이라고 하는 이 평화 대원칙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냥 통일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그 반쪽짜리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제가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뭐냐면 이제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거는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에는 좀 독일보다 통일을 이렇게 늦게 주시는가? 독일은 좀 일찍 주셨는데 좀 우리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느낀 게 한국교회가 자꾸 생각하는 것이
북이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통일을 통해서. 근데 정말 중요한 원칙은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북도 새로워져야 되지만 남도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남과 북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상생과 21세기 문명의 위기, 환경 위기 속에서 25년 전, 30년 전에 독일 통일했을 때는 인류가 갖지 못한 이 문제를 남과 북은 좀 새로운 방식으로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한번 통일 강연을 하시면서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한반도를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밤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이 휴전선 북쪽은 새카맣게 불빛이 없고요. 남쪽은 휘황찬란하고 거의 뭐 일본보다 더 밝고 중국보다 밝은 그걸 보여주면서 여러분 저 어두운 북한에도 이 밝은 빛을 비추는 것이 통일입니다 말을 할 때 제가 손을 들고 뭐라고 질문했냐면, 근데 선생님 밤에는 좀 불 끄고 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기 너무 빛의 공에 시달리는 거 아닌가요? 여기는 빛이고 여기는 선이고 여기는 밝음이고 저기는 어둠이고 저쪽이 밝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도 새로운 존재도 거듭나는,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원칙에서 북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찾아가는 그런 원칙, 이 세 가지를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잊고 일방적으로 타자성도 부인하고 평화의 원칙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도 변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린 일방적인 통일 열정, 잘못하면 그 열정이 우리 모두를 불사를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위험성,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더 생각하면서 좀 나가면 어떨까. 그래서 지영은 목사님 주신 말씀에 그럼 처음 말씀드렸고, 정 장관님께는 아까 그 질문 드리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배 박사님. 네, 백이찬입니다. 저는 오늘 또 특별히 주제가 현안 진단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사실과 거짓, 그러니까 팩트를 기본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연관해서 5가지 사실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제일 먼저는 한때 김정은에 대한 논쟁이 붙었어요. 김정은은 미쳤다라는 논쟁이 붙었죠. 그 논쟁에 가장 몰두한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2015년,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수많은 발언을 보면은 김정은은 미쳤고 광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동의하죠. 또 미국에서 동의해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김정은이 미친 것 같기도 하고 똑똑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다른 이야기죠. 일방적으로 미쳤다고 하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이 아마 수많은 협상을 할 때 약간은 미친 척하는 이런 전법을 써서 그런지 김정은이가 뭔가 미친 것 같기도 하고 똑똑한 것 같기도 하다 그랬어요. 이거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전략이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보죠. 김정은은 미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똑똑한, 다른 말로 전략적으로 오늘날의 이 북한 핵 문제, 나아가서 한반도 문제 전체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전략이란 한마디로 개념을 규정하면 특정한 장의 명운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인 힘의 집중을 수반하며 지속되는 어떤 것이다, 이것을 저는 전략 개념으로 규정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북한의 핵 개발은 전략이에요. 국가 대전략이에요. 북한 체제의 명운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모든 힘을 집중하는, 전체적인 힘을 집중해서 지속하는, 어떠한 제재가 있더라도 지속하는 그런 국가 대전략이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지난 2016년 제7차 당대에서 김정은은 시간은 우리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런데 그 10년 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때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철학은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랬어요. 시간은 이명박 대통령 또는 이명박 정부 또는 미국 편이고, 따라서 시간이 흘러가면은, 목을 쪼으면은, 봉쇄하면은, 고립시키면은 결국 북한은 망한다. 이것이 핵심적인 저는 대북 정책의 핵심이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작년부터 달라졌어요. 김정은은 시간은 우리 편이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더 강해지고 오히려 상대방 미국이든 남한이든 약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여기서 두 번째 진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 진실은 아까 우리 정 장관님께서도 잘 이야기하셨는데요. 육자회담의 파탄 2007년 이후로 2008년 2009년 이때 와서 완전히 육자회담이 파탄 나는데 육자회담의 파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죠. 저는 육자회담 그 자체 또 북한 행동 그 자체만이 아니라 육자회담의 파탄의 핵심적인 원인은 2007년 14 남북 정상선언의 분리이행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아까 우리 정 장관님이 이야기하신 거로 보면은 육자회담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 결국 남북 장관급 회담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결국 육자회담이라는 것은 남북 관계와 밀접한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저는 세 번째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 사실은 우리가 보통 봤을 때는 아까 우리 정 장관님께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입구가 무엇이냐라고 하셨을 때 남북 관계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작년 또 재작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참 통일 대박을 이야기하고 북한 붕괴론을 이야기하고 그럴 때 특히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화가 먼저냐 통일이 먼저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상식적인 사람들은 평화가 먼저고 통일은 다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 여러 기사들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일부 수구적인 세력들은 통일이 먼저고 평화는 그 다음이다라고 그랬어요. 통일이 먼저라고 그랬어요. 북한의 핵 문제는 통일이 없이는 풀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북한의 이 핵 문제 해결은 이런 순서가 되죠. 통일 다음에 핵 문제 해결 다음에 평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렇게 보면은 당시에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이 보수 세력들은 북핵 문제 해결의 입구가 통일이라고 본 거예요. 우리 정 장관님은 북핵 문제 해결의 입구는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은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비슷한 이야기 같기도 해요.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의 이 상관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입구적인 위치에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제기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북핵 문제는 한편으로는 저는 남북관계 문제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군사 문제로부터 비롯되었고 군사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핵 문제 해결의 입구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 이것이 저는 입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매년 봄에 발생하는 이 전쟁 위기 한미연합훈련으로부터 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시작되는 이 전쟁 위기를 우리가 이른바 완화시키지 않고서는 톤 다운 시키지 않고서는 저는 그 이후로 나오는 모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도 저는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북핵 문제 해결의 입구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1단계로 제가 코리아 생존 전략이라는 책에서도 1단계, 4단계 중에 1단계로 썼고요. 최근에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문정인 교수께서 미국에 가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북핵을 동결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한미연합의 축소가 되었던 어떻게 되었던 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시키는 그것이 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최초의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나쁜 행동에는 보상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청와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보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대화예요. 대화하고 협상을 보상이라고 봐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 책에도 썼지만 대화와 협상은 결코 보상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북한이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이 여러 가지 이런 비핵화의 노선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대화하고 협상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만일 현 정부에 들어서도 여전히 나쁜 행동에는 보상이 없다고 하면서 북한의 어떻게 보면 비핵화의 이 의지를 표명하지 않는 한 또는 동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는 한 북한하고 대화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는다면 저는 똑같은 길을 지난 10년간과 똑같은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5가지 현실에 대한 사실에 대한 인식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우리 장관님께서도 여러 차례 여러 세미나에서 오늘날의 이 핵 문제는 참으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다가 사드까지 얽혀 있죠. 여기서 지금 미중 간에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한 패권 경쟁까지 동아시아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륙 세력과 혈액세까지 얽매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어려워요. 저는 아주 어려운 문제일수록 푸는 방법은 2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시간의 스팬을 아주 확장시키는 거예요. 시간의 지렛대를 아주 확장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아르키메데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나에게 지렛대를 달라. 그러면 지구라도 움직여 보겠다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가 가지는 이 시간이라는 지렛대를 더 길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는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복잡한 문제를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문제를 풀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백척간두 진일보 사방세계 현전신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백척간두에서 진일보 했을 때만, 목숨을 걸고 진일보 했을 때만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새로운 이 광경이 펼쳐진다, 이런 말이었어요. 저는 오늘날의 이 문제를 풀 때, 이 복잡한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과감하게 한 발을 내딛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다행히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노무현 정부의 교훈을 얻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행히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후보 시절부터 지금 오늘 이 미국에 가셔서 이 장진호 전투의 그 기념비에 헌화하신 것까지, 또는 이번 정상회담까지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의 그 교훈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은 백척간두 진일보 하기 위한 사전 정리 작업을 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석 교수님 100세를 살고 보니 뭐 이런 책을 쓰신 분이요. 김영석 교수님이 한국 교회를 얘기하면서 또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면서 너무 흑백 논리적이다. 근데 현실은 흑이 있고 백이 있는 게 아니다. 밝은 좀 옅은 회색이 있고 진한 회색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한국 교회가 또 우리 한국 사회가 흑백 논리에 너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신학적으로 또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통일 문제를 얘기하면 사실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물론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보면 이제 거기에서는 조금 더 문제가 복잡하겠지만, 뭐 조직신학적 입장에서 기독교 신학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포럼의 초점, 그러니까 현실 상황 여기에 놓고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영석 교수님 그 얘기가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진보 정부 2번 있었고, 그리고 보수 정부 2번 있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어떤 신문에 그 칼럼을 쓴 거 보니까 현 문재인 정부가 진보 정권의 시즌2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 백이찬 박사님께서 현재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잘 학습을 했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 칼럼을 보고서 그래, 시즌2가 되면 안 되지 버전2가 되면 몰라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선거에서 늘 우리나라 선거에서 늘 효과가 있었고, 뭐 효과의 정도는 다르지만 늘 효과가 있었던 것이 북풍이지요. 뭐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뭐 주문해서 했든 뭐 했든 간에 어떤 형식으로 북풍은 늘 효과가 있었는데, 색깔로는 늘 효과가 있었는데 지난 선거에서는 거의 먹혀 들어가지 않았죠. 뭐 어느 정도는 먹혀 들어갔지만 결과를 흔들 정도로는 먹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대 그야말로 뭐 해방 이후 지금까지 보수 정당이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낮은 적은 초유의 일이라고 그러죠.
제가 이런 문제는 전문가는 아니고 전 사실은 교회 문제를 얘기하고 민간 차원 문제를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지금 끌어들이는 건데요. 아까 이제 백이찬 박사님 말씀에 깊이 인사이트를 받은 게 실제적인 팩트에 대한 논의 또는 그런 데 대한 정보를 얘기하는 마당이 훨씬 더 넓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한국 교회의 관성적인 말하자면 통일에 대한 평화 필요 없고 통일 뭐 이런 의식 무의식적으로 이런 게 참 커다란 문제라고 보는데요. 저는 아까 정 장관님 말씀하신 그 격에서 여론이 뒷받침돼 줘야 된다. 이거 참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백이찬 박사님이 시간의 지평을 뒤로 쭉 밀어야 된다. 거기에 적극 찬성합니다. 또 우리 아까 장윤재 교수님 세 가지 망각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한국 교계에서 진중한 말하자면 보수 진보의 양극이 아니고 진중한 팩트를 중심으로 한 논의의 마당을 넓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목회하는 교회가 성동구인데요. 근데 벌써 전전인가요? 3번 전인가? 최재천 전 의원이 현역 시절입니다. 저희 이제 성동구 지역구 의원이라서 근데 그때 교회 목회자 모임을 이렇게 했던 적이 한 2번 있었는데요. 그 최 의원님이 저희 교회 등록 교인이라서 제가 성동구의 목회자들. 근데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 대개 여당 쪽이 그러니까 보수 쪽이 많습니다. 근데 최재천 의원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1시간, 1시간 반 하고 나서 목회자들의 반응이 어휴, 최 의원 참 좋은 분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계는 보수 진보 그룹이 같이 모여서 팩트를 중심으로 얘기할 기회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 목회자들 흔히 논란의 중심에 많이 서는데 대형교회 목회자들 중에서 의식적으로 컨셔스니스하게 북은 완전히 무력으로 응징해야 된다. 이거를 의식적인 그런 사상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은 그런 명확한 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평범한 장에서 얘기해 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급격한 통일이 되면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드나 그리고 우리가 주도권을 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무너지든 어떻게 되든 통일됐을 때 북쪽이 우리 게 안 되고 중국 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사실적인 얘기를 보수 쪽에 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목회자들이 차분하게 들어볼 기회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 논의의 기회를 넓혀야 된다. 그래서 보수 진보의 이 대립이 요즘처럼 이렇게 해소된 절호의 기회는 한국 해방 이후 없었다. 이 기회에 문재인 정부나 또는 우리나라에서 통일 논의하는 사람들이 기회다 밀어붙이자. 그러면 보수 경향이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정당 상황이 그러니까 그럼 보수가 어떻게 구성되든 다시 구성되면 그러면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 그래서 보수 진보 진영 논리가 아니라 진지하게 팩트에 근거한 통일 논의를 좀 더 마당을 잡고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동아시아 평화 운동을 중장기적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중근 선생의 동양 평화론 그 참으로 아주 중요한 거고 꽤 오래전 일이지만 여전히 저는 그 의제 설정에서 유효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대만 또는 조금 러시아 쪽이나 저기 하면 동남아까지 넓혀가지고 동아시아 평화 운동을 아주 길게 보고서 계속해서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한반도의 전쟁이나 군사력 증강이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이 평화적인 무드가 조성되는 게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EU가 한반도의 군사력이 계속 증강되는 게 EU의 경제적으로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근데 그거는 EU는 한참 멀죠. 근데 한반도의 군사력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가장 군사적 무기가 증강되는 곳인데 이게 EU의 이게 말하자면 손해다. 이거는 그런 점은 이게 그 전문가들이 찾아야 되겠죠. 근데 찾을 수 있다고 우리 상식적인 생각에서도 그렇게 해서
EU 한참 먼 거를 제가 지금 일부러 얘기한 거예요. 아세안은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훨씬 더 강하게 연관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를 찾아서 아까 정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명문이 있는 것도 계속 설득하면 되는데 이런 연결고리를 넓혀서 동아시아 평화 운동을 중장기적으로 진행을 해서 뭐 종교적인 연결고리도 다 포함해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 정도 우리 정 장관님 강의 들으면서 발제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받았고 배웠고요. 또 세 분 우리 논평자들 말씀에 뭐 대답 일부 또는 제 코멘트 일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